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봤을 때 코프로세서는 뭐냐면은 어떤 기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코프로세서 15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0는 ID 레지스터, 그 다음에 MMU 관련된 레지스터들이 트랜슬레이션 테이블 레지스터, 그 다음에 도메인 액세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MMU에 관련된 레지스터, 각종의 이제 뭐 캐시를 이제 동작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MMU를 동작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코프로세서 15에 있는 각각의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레지스터에 의해서 이제 제어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제 CPU냐 하는 것을, 어떤 코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C0입니다. C0의 어떤 값을 읽어오면은 이 해당되는 코어가 어떤 코어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1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전반적인 어떤 기능을 제어합니다. MMU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M비트. 이제 캐시를, 인스트럭션 캐시를 쓸 거냐 말 거냐, 데이터 캐시죠. 데이터 캐시를 쓸 거냐 말 거냐는 C비트. 자,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기능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C1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MMU를 사용할 때 페이지 테이블의 베이스 값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C2 레지스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어떤 권한, 그러니까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게 되는데 16개의 그 메모리를 16가지의 메모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2비트씩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C3고요. C5는 이제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페이지 폴트라고 해서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몇 번 도메인에서 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이런 것이 이제 C5고요. 그 다음 C6 레지스터는 뭐냐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그 어드레스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것이 C6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프로세서 레지스터는 어떤 이제 캐시라든가 MMU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코어 내부의 기능들을 제어해주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CP15 레지스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시는 이제 어드레스,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라인 단위로 항상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 라인 단위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것을 통해서 해당되는 이제 인덱스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메모리 그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라인 단위가 되겠고, 보통 이제 여기서는 라인을 이제 2의 5승이니까 32바이트를 하나의 라인으로 이제 처리해서 라인 단위로 얘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이제 라인 단위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CPU는 이제 4바이트 단위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8개, 그러니까 8개 그러니까 명령으로 치면은 32바이트라는 것은 8개 명령어를 한꺼번에 가져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이제 인덱스라는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인덱스를 찾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덱스 안에 요 태그하고 그 인덱스에 있는 인덱스 안에 태그 캠이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같으면은 같은 주소 영역에 있는 해당되는 그 캐시 내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돼서 히트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캐시 안에 없기 때문에 외부 메모리에 접근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보통 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를 이제 하는 이유는 어쨌든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그 외부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져와서 전체 일단은 그 내부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속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하도록. MMU는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CPU는 내부에서 가상번지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MMU에서 물리번지 주소로 바꾸게 되겠는데, 이 디스크립터라는 것은 페이지 테이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테이블이 설정을 해주면 이 설정된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캐시 내부에 가져와서 MMU 내부에 가져와서 그 MMU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상 번지와
이 물리 번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매핑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특정 어떤 그 가상 번지에 해당되는 물리 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MMU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능상의 어떤 내용과 을 설명했고 원리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달리해서 강좌를 다시 열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이제 실제 이제 가상 번지가 되겠습니다. 가상 번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얘가 3등분 합니다. 그래서 가상 번지를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3등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2개를 돌려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만 거치도록 하느냐, 2개의 페이지 테이블 거치게 하느냐 하는 방법으로 한번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이제 맨 처음에 요 가상 번지의 상위 10비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C2에 그 페이지 테이블에 베이스 번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해당되는 특정 번지에 있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페이지 테이블 안에 있는 값입니다. 요걸 다시 기준으로 해서 이게 10일 경우에는 섹션 기법, 즉 페이지 테이블을 하나만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갖게 되는 것이 코스 페이지 테이블이나 아니면 파인 페이지 테이블로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어떤 MMU 정책을 보면은 가상 번지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4바이트 정렬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폴트 사항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레벨의 디스크립터, 즉 상위 10비트를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 테이블 값을 얻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첫 번째 페이지 테이블의 값을 얻었을 때 아까 말씀 뒤쪽에 2비트가 섹션이냐 아니면은 페이지냐에 따라서 이제 동작이 바뀌게 되는데, 섹션은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도메인을 찾는 것이죠. 도메인을 찾아서 이제 그 도메인 안에서 클라이언트냐 매니저에 따라서 클라이언트하고 매니저는 뭐냐면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그 퍼미션, 즉 해당되는 메모리 영역에 접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권한 여부를 이제 본 다음에 실제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이제 폴트 상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매니저일 때는 이런 접근 권한을 없이 임의로 이렇게 접근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암에서 이제 MMU로 이제 가상 번지를 이제 피지컬 번지로 이제 접근하는 이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어 레벨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스트롱암의 이제 블록입니다. 스트롱암 SL100.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캐시라든가 이제 이런 버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ARM11부터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ARM1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아이사죠. ARM 버전 6가 됩니다. ARM 버전 6가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캐시가 있습니다. 인서트 캐시, 데이터 캐시. 그 다음에 디버거 기능, 이제 코 프로세서 기능, 그 다음에 플로팅 연산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ALB라고 해서 이제 코어 안에 실질적인 메모리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능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외부에 이제 그 SOC를 위해서 이제 암바 버스가 제공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AXI라는 암바 버스가 있어서
명령어라든가 데이터 접근할 때, DMA 접근할 때, 아니면 주변 장치 접근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적인 이제 채널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그 버스 방식보다는 향상된 구조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암바 버스가 AXI라는 이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대역폭이 넓은 이제 버스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4개의 AXI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인스트럭션일 때, 데이터일 때, DMA일 때, 주변 장치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을 굉장히 줄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CD를 쓰거나 그다음 압축된 영상을 이제 플레이할 때에는 굉장히 이제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암바 버스에 AHB 버스를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병목 형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AXI 버스를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내부 버스의 활용 용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멀티미디어 처리에 적합한 SIMD라는 미디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um2 명령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16비트 명령을 셋이기 때문에 코드 효율성이나 스피드를 향상을 시켜주도록 하고 있고요. 트루존이나 EMI는 이건 파워 세이브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큐리티, DRM이나 이런 어떤 시큐리티 기능을 이제 보강을 한 것이 ARM11, 즉 ARM 버전 6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M 버전 6, 즉 이제 ARM11의 어떤 특성은 SIMD, 멀티미디어 처리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패스, 멀티플 데이터 명령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코덱 프로그램을 4배 정도 향상을 시킬 수 있고요. 동영상 압축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사용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온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이제 멀티미디어나 DSP 용량이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sum2 명령어가 이제 암 명령어의 부분 집합을 이제 16비트 명령어로 이제 처리하도록 해서 메모리를 35% 정도로 이제 절약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루존이라고 해서 주소 공간의 보안 영역을 설정하는 하드웨어를 지원한다. 아까 맨 처음에 섀도우 레지스터 기능을 설명할 때 거기에 보면 시큐어 모니터라는 그런 어떤 그 모드가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바로 이거는 뭐냐 트러스트 존이라는 이런 이제 기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제 코어 레벨의 레지스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IM이라는 이제 그 이제 파워 세이브 기능, 이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이제 AHB 버스에서 AXI 버스로 이제 되어짐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 코어 이제 SOC 내부에서 병목 현상을 이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컴파일을 가능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8와 7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프레딕션을 통해서 얘가 이제 브랜치 할 때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 해저드를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연산을 할 수 있는 벡터 플로팅 포인트가 지원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코텍스 A8은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13스테이지의 그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히트율을 높이게 된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 이제 주변에 어떤 이제 주변 SOC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장치들이 여기에 달리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멀티미디어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코어에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디버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텍스 A8도 이제 ARM11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두알 이슈, 순차, 슈퍼스칼라, 파이프라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아까 이제 ALU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 속도를 최대 2배 이상을 2배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 캐시도 보면은 L1 캐시, L2 캐시가 내장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어떤 히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반도체 공정을 65 나노로 이렇게 해서 약 한 300 마이크로와트의 어떤 전력 수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모바일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전력 소모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제 아까 ARM11에서 말씀 네온이라든가 썸2 명령어라든가 그 다음 지젤 XCT, 그 다음에 트러스트 존,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연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이렇게 같이 이제 기존의 컨셉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RM11 코어를 가지고 만든, 이제 삼성에서 만든 이제 SoC, 즉 6410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성을 좀 보면은 3D가 존재하고 2D, 그 다음에 MFC라고 해서 멀티 펑션 코덱이라고 해서 H.264 인코딩 디코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준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른 이제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ARM11이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대략 말씀드렸듯이 암바 버스를 AXI 버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인스트럭션일 때, 데이터일 때, DMA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 접근할 때마다 이제 각각의 4개의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속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주변 장치에 접근할 때, 그 다음에 뭐 DMA 채널에 접근할 때, 그 다음 데이터나 혹은 이제 인스트럭션에 접근할 때, 이렇게 이제 해서 좀 더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는 SoC 구조를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현재 같은 계열의 이게 ARM11 코어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코텍스 A8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봤을 때 요거의 어떤 넥스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CPU 속도가 여기는 이제 336메가하고 617메가. 근데 여기서는 883메가까지 동작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내부에 ALU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2배의 어떤 그 명령어 처리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기서는 한 사이클에 한 명령어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ALU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 최대 2개의 명령어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6410과 C100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컨셉이 다른 기능은 어쨌든 ARM11을 쓰던 걸 코텍스 A8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펑션 코덱의 해상도가 480p에서 720p까지. 그 다음에 추가 사항들은 DDR2를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비 5.1 채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PDIF가 2채널이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SPI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MC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6410과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6410을 잘 이렇게 핸들링 하셨던 분들은 SOPC100을 핸들링 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6410의 메모리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난드 부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원랜드 부팅, 어떤 이제 방식별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달리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뭐 난드라든가 이제 주변 장치들을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되겠고, 이쪽에 이제 DDR을 연결을 시키는 공간, 그 다음에 일반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내장되어 있는 주변 장치 접근할 수 할 때 쓰는 공간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할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ARM 명령어 ARM i4에서부터 코어, 그 다음에 그걸 코어를 가지고 만들었던 반도체인 SoC를 이제 대략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처리해야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부트로더를 먼저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트로더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초기화, 그래서 CPU 클럭이나 메모리 타이밍이나 인터럽트를 디세이블하고 UART를 통해서 디버거 포트를 하나 만들고 GPI를 초기화하는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초기화 기능이고요. 그 다음 리눅스를 이제 부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리눅스 부팅되는 게 아니고 부트로더가 동작되고 제어권이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커널 이미지를 보통 DDR이죠. DDR이 저장 후에 커널 메모리를 주소로 점프하게 되고 이미지를 다운로딩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운로딩 기능들, 실제 개발 환경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부트로더에 있어요. 그래서 커널 이미지와 파일 시스템을 이제 SDRAM에 다운로딩하고 이더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USB로 다운로딩하는 이더넷 쓰지 않고 이런 기능으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 추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플래시에 라이팅하거나 이레이즈하거나 락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제 부트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이제 부트로더를 이제 좀 깊게 이해하려면 아까 이제 메모리 맵을 전체적으로 암에 대한 이해와 이 메모리 맵을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난드 부팅 모드의 설정에서 전반적 메모리 맵을 이해하고, 그다음 메모리와 주변 장치 물리 번지를 블록 다른 관계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드 부팅일 때는 이제 스태핑 스톤이라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낸드에 보통 이제 8kb죠. 이제 8KB 영역을 6410 내부에 SRAM 복사하고요. 스태핑 스톤 동작함으로 인해서 SRAM에 있는 스태핑 로더가 SRAM에 이제 복사를 하고요. SRAM과 난드에서 관련된 동작 과정들을 이제 분석이 되고, 파워 리셋이 되면은 이제 0번지로 점프하게 됩니다. 0번지로 점프해서 리셋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 초기화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R 메모리에서 동작은 기본적인 하드웨어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메뉴엔 동작 제어를 합니다. 다운로딩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난드 퓨징하고, 난드에 있는 이미지를 DDR로 카피하고, 커널로 점프하고, 혹은 이제 테스트 기능들을 이제 부트로더에다가 넣어서 각종 테스트 역할을, 이제 주변 장치들을 테스트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일단 부트로더 역할이 끝나면 이제 커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커널은 이제 Z 이미지라고 해서 압축이 되어 있는 P.5는 이제 압축된 커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압축된 커널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푸는 코드하고 리로케이션 코드를 같이 다시 컴파일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Z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실행 가능한 공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첫 번째 여기 압축 푸는 코드를 패치해 온다. 패치를 해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압축을 푸는 과정을 거칩니다. P.5라는 압축된 커널을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VM 리눅스라고 해서 압축을 풀어서 놓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VM 리눅스는 다시 어디로 오느냐? 다시 2번지로 다시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압축 푸는 코드가 현재 실행되어 있어서 얘가 이제 덮어 씌워버리면 CPU가 먹겠죠.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해서 죽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리로케이션 코드를 어디로 옮겨주느냐, 다른 남아있는 다른 공간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리로케이션 코드를 옮겨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점프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공간이 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압축이 풀려 있는 곳에서 다시 요 위치로 다시 카피를 해주면은 압축 풀린 코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스타트 언더바 커널이라는 C 언어로 되어 있는 초기화 코드를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스케줄러가 다 초기화된 다음에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제 이닛 프로세서가 실행이 되고, 이닛 프로세서가
다시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초기화를 하고, 또 초기화가 다 된 안드로이드에서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유저의 어떤 터치나 이런 것들 눌러줌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로 그렇게 이제 수행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압축 푼후 초기화 과정은 이제 보통 3메가, 커널은 보통 3메가 영역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널이 사용하는 3메가 영역에 대한 MMU가 사용되는 페이지 테이블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3메가 영역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업 아키, 이제 어떤 CPU 디펜던시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처리해주게 되는 것이고, 페이징 이닛,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한 이제 MMU 설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설정해주는 부분들이 페이징 이닛, 트랩 이닛은 익셉션을 처리한 루틴들을 초기화해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인터럽트 루틴들을 초기화하는 부분들이 init IRQ, 스케줄러 관련된 구조체들을 초기화해주는 부분이 스케줄 이닛. 이제 커널이 1ms마다 타이머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1ms마다 타이머가 발생하도록 해주는 것이 타이머 이닛이 되겠습니다. 콘솔이 이제 UART 하나를 이제 통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콘솔을 이제 살려주는 것이 콘솔 이닛이고, 보통은 여기까지 오게 되면 보통 포팅이 완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init 모듈, 그 다음에 캐시, 이제 슬랩 할당자를 쓰기 때문에 슬랩 할당자를 위한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것이 K맨 캐시 이닛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쭉 캐시 처리가 되어져서 처리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가 이제 무한 루틴이고요. 여기서 이제 스케줄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할 내용이 있으면 스케줄링이 돼서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프로세스를 이제 컨텍 스위칭에서 선택이 돼서 컨텍 스위칭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컨텍 스위칭이 되면은 해당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다시 선점이 되면 다시 와서 다시 우선시 가장 높은 놈을 선택해서 컨텍 스위칭이 돼서 다시 이제 해당 프로세스 시행이 되고 다시 들어오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init 스레드에서 처리하는 소켓이나 그 다음에 다른 기능들을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커널은 초기화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초기화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기능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init 프로세스에서 얘가 데몬들을 이제 어떤 전화 기능, 그 다음 디버깅 기능, ADB나 USB 데몬들을 이제 프로세스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이고트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이 되어지는 게 자이고트인데, 자이고트를 통해서 자이고트가 이제 하나가 실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런타임을 통해서 안드로이드가 초기화가 된다. 서비스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각종 이제 이 자이고트 달빅 버추얼 머신이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서버가 초기화가 되고, 서피스 스프링거는 이제 LCD 화면을 제어해주는 이제 기능이죠. 화면을 제어하는 기능이 초기화가 되고, 이렇게 서비스 매니저에 등록이 된 다음에, 애드 서비스는 뭐냐? 바인더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애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니저에다가 바인더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자기 함수들의 목록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비스 매니저 다시 오디오 프링거라는 오디오를 전체적으로 오디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들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다시 이제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인더에다가 자신의 함수들을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프레임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기능들, 파워 매니지먼트라든가 패키지 매니저, 액티비티 매니저, 윈도우 매니저, 컨텐츠 매니저, 그 다음 텔레포니 매니저, 이런 각종 기능들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인더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서비스 매니저에다가 다시 이제 해당되는 기능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초기화를 완료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저가 어떤 아이콘, 즉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실제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되면 이벤트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 중에 터치 이벤트나 키 버튼 이벤트들은 전부 인터럽트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IRQ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현재 이거는 이제 ARM 버전 6나 7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벡터드 인터럽트 컨트롤 VIC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건 옛날 방식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린 거고요. 대략적으로 커널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터럽트를 관리하는 구조체, 얘가 배열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번호가 이제 인터럽트 번호와 동일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관리하는 구조체가 IRQ 디스크립터고, 여기 액션이란 포인터에 따라서 각각의 인터럽트 루틴들이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 등록을 하는 것은 뭐냐? request IRQ라는 리눅스 함수를 통해서 등록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request IRQ가 발생할 때마다 IRQ 액션이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해당되는 함수, 인터럽트 발생될 때 실행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번호가 할당이 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은, 자, 인터럽트 발생을 합니다. 인터럽트 발생을 하면은 이제 벡터 IRQ를 통해서 번호가 추출이 돼요. 몇 번 인터럽트, 그러면은 이 번호와 일치하는지 나중에 봐야 되겠죠. 두 IRQ를 통해서 다시 번호, 해당되는 디스크립터의 그 배열 번호를 알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곳에 액션 핸들러, 이 액션 핸들러에 있는 함수 포인터가 포인팅하는 이 함수, 즉 서비스 루틴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는, 자,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터치를 누른다든가 키버튼을 누른다든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에서 전송이 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런 이제 인터럽트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안드로이드 상에서 리눅스 커널에서 동작이 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이런 인터럽트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제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바이오닉 립시는 뭐냐면은 이제 립시를 통해서 커널로 진입하게 되는데, 커널로 진입할 때는 항상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런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입니다.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바이오닉 립시에는 라이트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의 원형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R7에다가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대한 번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SWI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돼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통해서 얘가 이제 벡터 테이블로 가게 되고요. 다시 번호를 추출해서 해당되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돼서 해당되는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닉 립시를 사실은 잘 이해해야지만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커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닉 립시를 통해서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 라이트라든가 리드라든가 이제 기타 IOSTL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만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처리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어떤 이벤트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것이 커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드웨어까지 접근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수직적인 동작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동작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함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액티비티라는 거 안에 어떤 실제 어떤 동작 액션이 있겠죠. 그래서 액티비티가 호출이 되어지고 액티비티에서 실제로 이제 해당되는 자바 클래스에 있는 자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바 함수가 자바 코드 내에 존재하면은 결국은 그 자바 코드가 다시 해석이 돼서 자바에서 이제 범용화시키는 바이트 코드들을 수행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런타임을 통해서 이제 네이티브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네이티브와 자바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지니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흔히들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니 프레임워크 및 지니 인터페이스의 동작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이티브 C가 호출되는 과정.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그러면은 네이티브 C에서 다시 커널로 진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닉 립C를 통해서 시스템 투커를 통해 갖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커널이나 커널 내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구동을 시키고 결국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암 베이스로 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이런 이제 구성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반적인 어떤 이제 코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액티비티 하나를 이제 실행합니다. 이 액티비티 안에는 자바 함수인 자바 오픈, 자바 크로스, 자바 라이트, 자바 리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지니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 지니 인터페이스는 이제 자바 함수와 네이티브 C 함수를 1대1 매핑을 시켜주는 이런 테이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네이티브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바 오픈이라는 놈은 네이티브 오픈을 호출하는 것이고 자바 크로스는 네이티브 크로스를 호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바 오픈은 만약에 바이오닉 C에 있는 오픈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오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R7에다가 해당되는 번호인 5를 넣습니다. 약간 구조가 바뀌었죠. 여기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벡터 테이블로 와서 8번 테이블로 왔고 해당되는 번호에 해당되는 시스템 콜이 호출되고 자 이것이 이제 가상 VFS라고 해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되는 실제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브의 SK 오픈과 연결이 되고 해당되는 오픈을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보통 오픈은 이제 초기화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 오픈의 기능이죠. 이렇게 해서 초기화 완료가 되고 만약에 이제 라이트나 리드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하드웨어에 있는 기능들을 쓰거나 아니면 읽거나 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하드웨어까지 접근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달빅 버추얼 머신은 인터프레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파일러와 인터프레터의 기능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미리 이제 네이티브 코드를 이제 컴파일해서 암어셈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암어셈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형식에 의한 ELF 형태에 의해서 이거를 담고 있다가 메모리 적재를 하게 됩니다. 메모리 적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바로 CPU가 처리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에 반면에 인터프레터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상의 바이트 가상 코드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인터프레터는 컴파일 구조가 아니고 이제 사실은 자바에서는 컴파일 한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이거는 직접적으로 암 코드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 코드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해당되는 자바 가상 코드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 자바 코드들은 전부 다 암 관련 이제 코드들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CPU가 바뀌거나 코어가 바뀌게 되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달빅 버추얼 머신에서 이러한 코드들을 바꿔주는 포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간단히 읽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프레터는 이제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식 코드 명령어를 한 번에 한 줄씩 읽어드려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작성된 코드는 바이트 코드로 기계의 독립적인 명령으로 컴파일 되고, 이게 이제 뎁스 명령어죠. 뎁스라는 명령어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달빅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메모리 풋프린트에 최적화된 달빅 실행자, 즉 .dex 파일을 이제 인터프레터가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서 실행하는 그런 형태 되는데, 그 DEX는 바로 이제 자바 OP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OP 코드들은 인터프레터 형식으로 해당 명령어의 암 어셈블러를 호출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 상에서 암이라는 코어를 가지고 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못했지만, 사실 암이라는 것이 워낙 이런 안드로이드 시스템 범위가 넓어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암이 안드로이드 상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다면은 이제 제 강의는 좀 이렇게 적절히 잘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뭐 이렇게 들으신 것 중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현재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E4DS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